몸이 아플 때 맨 먼저 찾아오는 증상은 식욕부진이다. 식욕부진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치료를 위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생기는 자연현상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소화기관이 일을 덜 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준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치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하비 다이아몬드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두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인데요.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 단기간의 실천법인 모노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리고 고기, 우유, 커피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노 다이어트란 무엇인가? 모노 다이어트의 이해와 목적 알기.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정 기간 동안 살아있는 음식인 과일과 채소만 먹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모노 다이어트라고 부른다. 모노는 하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접두사이다. 그러니까 불로 익히지 않고 살아있는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라는 말이다. 모노 다이어트를 아주 현명하게만 실천하면 세상의 다른 어떤 방법보다 몸속의 독소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배출할 수 있고 당연히 살이 빠진다. 나의 경우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모노 다이어트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나는 30년이 넘게 이 방법을 실천해 왔는데 전혀 힘들지도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정 기간 동안 과일과 채소만 먹는 모노 다이어트는 아주 단순하다. 또한 누구든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실천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 당연히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할수록, 즉 당신이 자연 상태의 살아있는 음식을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몸속의 독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 모노 다이어트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목적은 가능한 적은 에너지만을 소화에 쓰기 위해서이다. 그럼으로써 여분의 에너지를 독소를 청소하는 데 쓰고 결과적으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다. 두 번째 목적은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다. 자연 그대로의 음식은 불로 가열해서 요리한 음식에 비해서 두 가지 더 장점이 많다. 자연 상태의 음식은 아주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하는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고 가장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다.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하게 되면 많은 영양분이 제거되고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변한다. 이것은 꼭 명심해야 한다. 모든 동물 중에서 음식을 불로 가열해서 요리하는 동물은 오직 호모 사피엔스 뿐이다. 오직 인간만이 뒤뚱뒤뚱 살이 찌고 퇴행성 질병을 대대손손 물려준다.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하고 사려 깊은 인간만이 요리를 허락했고 그로 인해 질병도 허락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모노 다이어트를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현재 질병이 심하게 진행 중인 사람이다. 설사 모노 다이어트로 인해 효과를 본 사람이라도 이렇게 급성인 경우에는 제한해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이어트와 건강 회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 습관을 바꾸어주는 모노 다이어트는 형벌이 아니라 해방이다. 체중 감소라는 장기적인 선물과 함께 모노 다이어트가 주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선물은 활력이 넘치는 에너지다. 당신은 짧은 시간 내에 그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몸속의 쓰레기와 독소를 청소해서 날씬한 몸매와 생생한 에너지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써졌다. 모노 다이어트 실천의 3가지 방식. 여기에서 소개하는 3가지 모노 다이어트는 명령이나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보기에 불과하다.
하나씩 직접 실천해보고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서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로 요리하지 않은 산 음식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1. 하루 종일 주스만 먹기. 하루 종일 배고플 때마다 과일과 채소로 만든 주스만 먹는 실천법이다. 나의 경우에는 아침에는 과일 주스를 마시고 점심에는 채소 주스를 마시고 저녁엔 과일 주스를 먹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 그러나 상황에 맞게 당신이 섞어서 선택해도 상관없다. 하루 종일 과일 주스만 마셔도 좋고 하루 종일 채소 주스만 마셔도 좋고 아침, 점심, 저녁 골라가며 마셔도 좋다. 언제 어떻게 먹든 하루 종일 살아있는 주스만 마신다면 상관없다. 한 번에 300에서 400ml를 2시간 간격으로 마시면 가장 좋다. 그러나 이것도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 하루 24시간 동안 오직 주스만 먹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사과와 딸기를 섞어서 만든 주스를 가장 좋아한다. 과일은 수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과 섞어 먹는 것은 나쁘다. 그러나 채소는 과일과 함께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채소 주스는 성분이 좀 센 편이므로 과일과 섞을 때는 과일과 채소를 3대1로 섞으면 가장 좋다. 과일 주스를 착즙으로 짜내면 섬유질이 찌꺼기로 버려지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노폐물 청소부인 섬유질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즙보다 그냥 믹서기에 갈아 마시는 것을 권한다. 2. 3일 동안 주스와 과일과 과일 스무디만 먹기. 이 방법은 하루 종일 주스만 먹기에 과일과 과일 스무디를 추가하는 실천법이다. 어떤 과일이든 반대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로 건조해서 이산화 황이 함유되지 않았다면 건포도나 대추같이 말린 과일도 상관없다. 말린 과일은 영양분이 지나치게 농축되어 있으므로 조금만 먹는다면 큰 문제가 없다. 사과 주스나 오렌지 주스에 얼린 바나나 또는 얼린 과일을 집어넣으면 맛있는 스무디가 된다. 블루베리, 딸기, 복숭아, 바나나 등 얼린 과일을 주스에 넣기만 하면 된다. 과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백 수천 가지의 스무디를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다. 3.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음식만 먹기. 일주일 내내 자연 그대로의 살아있는 음식인 과일, 채소, 주스, 샐러드만 먹는 실천법이다. 절대 불을 사용해서 요리한 음식은 안 된다. 과일이나 채소를 원하는 만큼 먹어도 좋고 아주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드레싱으로 넣은 샐러드, 레몬 주스, 각종 허브를 시간과 양에 관계없이 먹어도 좋다. 다른 종류의 드레싱에 약간의 화학적 성분이 들어갔다 해도 그 정도는 관계없다. 맛이 있어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엄격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기 때문이다. 샐러드를 먹은 후 3시간 동안은 과일 주스나 채소 주스를 먹지 말 것을 권할 뿐이다. 위 3가지 모노 다이어트는 하나의 보기에 불과할 뿐이다. 재료의 종류도 상관없고 실천하는 기간도 당신에게 달려있다. 1번을 실천해본 후에 며칠 지나서 2번을 실천해보고 며칠 후에 3번을 실천해보면 된다. 1번, 2번, 3번을 하루씩만 실천해도 관계없다. 과일, 채소 혹은 주스를 계속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단 모두 불로 요리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모노 다이어트를 위한 15가지 조언. 1.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시는 주스가 반드시 신선해야 한다. 열로 살균되어서도 안 되고 캔이나 병에 들어있는 주스도 안 된다. 정제된 주스는 절대 안 된다. 마트에서 파는 주스로 대신하는 것은 모노 다이어트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된다. 2. 주스를 마실 때 꿀꺽꿀꺽 한꺼번에 삼키지 말기 바란다.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듯 홀짝이듯이 마시라는 말이다. 한 모금씩 천천히 삼켜서 침과 잘 섞이도록 해야 한다. 3.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가능하면 빈속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아침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낮 시간이라도 속이 비어 있을 때 먹어야 독소 청소 효과를 최대한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다른 음식을 먹은 후 3시간 내에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안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은 참으로 재미있는 음식이다. 다른 음식과는 달리 과일은 위장에서 분해되고 소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음식은 뱃속에서 소화하는데 3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과일은 20분에서 30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4. 만일 당신이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장 청소 음식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어본 경험이 없다면 아마도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장 청소 음식을 먹어서 생기는 설사는 결코 과일과 채소를 먹지 말라는 경고음이 아니다. 5. 모노 다이어트 기간 동안 먹는 음식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답은 정반대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가 치솟을 것이다. 모든 동물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이 요리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아주 적은 음식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치솟는다. 6. 한 번도 요리하지 않은 살아있는 음식을 일정 기간 동안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걱정은 배고프지 않을까요? 나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다. 나도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7. 과일만 먹으면 당이 부족해서 저혈당증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자, 그렇다면 저혈당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다. 우리의 뇌는 혈류 속에 당이 충분한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한다. 무엇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뇌는 알람을 울린다. 초조감, 불편함, 게으름 등의 형태를 통해 알람을 울린다. 과일 속에 있는 천연의 과당은 인체 내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다른 성분보다 빨리 혈류 속으로 들어간다. 만일 당신이 저혈당증이 있다면 과일을 먹는 즉시 식욕 조절 중추가 이 증상을 멈추게 할 것이다. 단언컨대 저혈당증에 과일보다 좋은 음식은 없다.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더 자주 과일을 먹을 필요가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 당신이 호모 사피엔스에 속하는 종이라면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전능하신 식욕 조절 중추에 모든 것을 맡겨보시라. 8. 당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흰 옷을 입은 악마다. 가공된 정제 설탕을 말하는 것이다. 정제 설탕은 흰 옷을 입었든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든 모두 치명적인 독극물이다. 정제 설탕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자 몸의 순환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다. 정제 설탕의 해악은 여기서 모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당의 형태는 천연의 과당인데 이것은 과일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함유되어 있다. 9. 모노 다이어트 기간에는 반드시 자연 상태에 요리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견과류는 어떨까? 견과류가 자연 상태의 생견과류라면 허락한다. 찌거나 볶은 견과류는 아주 농축된 음식이라서 과식하기 쉽다. 10. 만일 당신이 일주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면 약간은 요리한 음식을 추가하면서 길게 이어가고 싶을 것이다. 일주일 이상의 장기간이라면 약간의 살짝 데쳐낸 채소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 살짝 데쳐낸 채소를 샐러드에 넣으면 장 청소에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포만감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채소는 무엇이라도 좋다. 브로콜리, 양배추, 호박 등을 쪄낸 다음에 샐러드를 넣고 드레싱을 약간 뿌리면 맛도 좋고 만족감도 줄 것이라 믿는다. 3에서 4일 정도 짧게 모노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익힌 채소를 추가하지는 말 것을 부탁드린다.
일주일에서 2주일 길게 하는 모노 다이어트일 경우 마지막 며칠에 익힌 채소를 추가할 수 있다는 말이다. 10일. 이 정기적인 모노 다이어트는 당신의 몸을 완전히 거듭나게 개선해 줄 것이다. 깨끗하고 맑은 음식을 먹는 동안 당신의 몸을 탁하게 하고 막히게 하는 음식을 몸속에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주식의 그래프가 항상 위로만 향하거나 아래로만 향하지 않듯이 몸이 완벽하게 개운해질 때도 있지만 때론 그저 그럴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체중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에너지는 상승할 것이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며 계속하고 싶은 생각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식당에 가서도 가능하면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며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찾는 일이 줄어든다. 입에서는 살살 녹았지만 몸을 찌뿌둥하게 만들던 음식, 당신의 혈관을 막히게 하고 뱃살과 엉덩이살을 늘리던 그런 음식을 점점 멀리하게 될 것이다. 12. 5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할 경우 마지막 하루나 이틀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단식 후에 조절식을 먹듯이 해야 한다. 오래 굶었으므로 아주 가볍게 먹는 조절식처럼 모노 다이어트 후에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아주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주스나 과일이나 채소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점심에 피자와 치킨과 콜라를 먹는다거나 저녁에 갑자기 스테이크와 빵과 애플파이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 이상현상을 나타낸다. 모노 다이어트가 끝난 후 2일에서 3일 정도는 가볍게 먹고 고기나 생선 등 무거운 음식은 아주 가끔씩만 먹는 것이 좋다. 모노 다이어트 기간 중에 느꼈던 그 상쾌한 기분을 기억하면서 말이다. 13. 우리의 목적은 몸을 청소하는 일이다.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청소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일이다. 아침에 음식을 든든히 먹는 행위는 독소 배출과 청소에 쓸 에너지를 힘든 소화에 쓰이도록 전환시키는 배반 행위다.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는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 12시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낮 12시까지 과일과 주스만 먹기를 부탁드린다. 과일과 주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과일과 주스는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배출 주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낮 12시까지 과일과 주스만 먹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일주일에 2회 정도만이라도 실천해보라. 하루 건너 하루씩 한다면 더 좋다. 아침 공복에 먹는 최초의 음식을 과일과 채소 주스로 시작하라. 30분 정도 지나서 다른 음식을 먹어도 좋다. 조언 14. 모노 다이어트는 얼마나 자주 오래 해야 하나? 나는 당신이 처음 시작할 때는 3에서 5일 동안 주스와 과일만 먹는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해보고 컨디션을 점검해볼 것을 추천한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마다 1에서 2일 정도 하는 것도 좋고 3에서 4개월에 한 번씩 7일에서 10일간의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좋다. 기간이나 횟수는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계속 강조한 바와 같이 나는 당신이 가능하면 좀 타이트하게 하기를 권장한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의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일 당신이 카누 또는 아주 작은 목선을 타고 강을 건너는데 바닥에서 물이 샌다면 가능하면 아주 빠른 시간에 힘차게 물을 퍼내야 배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물을 완전히 퍼낸다면 조금 쉴 수도 있고 조금씩 올라오는 물을 정기적으로 퍼내기만 하면 될 것이므로 안심할 수 있다. 몸도 이와 똑같다.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모노 다이어트는 더 자주, 더 오래 할수록 좋다는 말이다.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가끔씩 몸속으로 들어오는 독소의 수위를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해에는 3개월마다 10일간의 모노 다이어트를 권장한다. 1년 동안 4회의 10일 다이어트를 하는 셈이다.
꼭 해두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나친 모노 다이어트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더 많이 할수록 더 건강해질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 살이 찌는 현상, 다시 말해 몸이 붓는 현상은 절대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조언 15. 마지막 조언은 매우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길 바란다.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결국 살이 빠진다. 붙들고 있던 독소가 빠져나갔으므로 지방과 수분은 할 일이 없으니 그들도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독소는 독극물이므로 그들이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 그냥 도망치지 않는다. 약간 발악을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때때로 약간의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몸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노 다이어트를 멈추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약간의 불편함은 해가 뜨기 직전에 짙은 어둠과 같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당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안심하기 바란다. 약간의 두통과 약간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몸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때론 심한 두통이 올 수도 있다. 피부가 심하게 간지러울 수도 있다. 그런 전조 현상이 있다는 것은 몸이 청소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금방 멈추기 마련이다. 나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당신이 노력을 멈추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절대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 단백질을 먹는다고 단백질이 생기지는 않는다. 단백질은 음식의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지는 길은 그 음식 안에 있는 아미노산이 인체 내에서 얼마나 잘 활용되는가에 있다. 한 조각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몸에서 단백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다. 동물의 단백질은 동물의 단백질이지 인간의 단백질이 아니다. 단백질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아미노산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몸은 단백질을 단백질 상태 그대로 이용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 단백질은 먼저 소화되어 그 성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음식물에 있는 단백질의 최종 가치는 그 아미노산에 달려있다. 필수적인 성분은 아미노산이다. 그런데 이 모든 필수 아미노산은 식물에서 온다. 동물은 단백질의 원천인 8개의 필수 아미노산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그것들을 합성하거나 만들어낼 힘은 없다. 식물은 공기와 흙과 물로부터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식물을 먹거나 식물을 먹은 동물을 잡아 먹음으로써만 이 단백질 재료를 얻을 수 있다. 동물과 인간이 식물로부터 얻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없다. 코끼리나 들소처럼 힘이 센 동물들은 식물의 생명을 먹음으로써 섭취한 풍부한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을 만든다. 육식 동물들도 위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른 육식 동물을 먹지 않는다. 사자를 잡아먹는 호랑이는 없다. 하이에나와 사자가 초원에서 결투한 다음 그 승자가 패자의 시체를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본능적으로 식물을 먹는 동물들을 먹는다. 아미노산은 23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 15종은 우리 몸이 스스로 합성할 수 있고 나머지 8종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얻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 8종만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린다.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등을 정기적으로 먹으면 다른 포유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지 않고도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얻게 된다. 사실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단백질 결핍에 걸릴 수가 없다. 우리가 잘 모르는 우유의 진실. 우유를 분해하고 소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는 신장 내에서 생기는 단백질 분해 효소인 레닌과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아제다. 이 효소들은 대부분 3살이 되면 다 없어진다. 모든 젖에는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다. 우유에는 모유보다 카제인이 300배 많이 들어있다. 3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무려 300배다.
그것은 커다란 뼈의 발육을 위해서다. 카제인은 위장 안에서 응고되어 크고 질기며 빡빡하고 소화하기 힘든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는 4개의 위장으로 구성된 소의 소화기관에 적합한 것이다. 일단 사람의 몸으로 들어간 이 두껍고 끈적이는 물질은 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인체는 어떻게든 이것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이 끈적끈적한 물질의 일부는 굳어져서 창자의 내벽에 붙어버린다. 당연히 다른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 결국 장은 무기력 상태가 된다. 또한 우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은 몸에 상당히 많은 독성 점액을 남긴다. 이 독성 점액은 산도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그중 일부는 나중에 그것이 처리될 수 있을 때까지 몸의 어느 한쪽에 오랫동안 저장된다. 집에 먼지를 털어내기 전에 풀을 쑤어서 모든 가구 위에 발라보시라. 그리고 먼지를 털어보시라. 먼지가 털릴까 쌓일까? 유제품은 우리 몸속에서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 체중 감소가 아니라 체중 증가로 직결된다. 목공 작업에서 악교풀이 하는 역할을 우리 몸속에서 카제인이 하는 것이다. 강력한 접착제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109세까지 살다 간 노만 워커 박사는 반세기가 넘도록 이 주제에 대해 연구했으며 실제로 뇌분비계의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는 갑상선암의 가장 큰 원인도 우유에 포함된 카제인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유제품은 심하게 가공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페니실린과 항생제가 남아있어 몸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운다. 건강할 때부터 꾸준히 약을 복용하라고 충고하는 약사나 의사는 없다. 우리는 가능하면 약을 적게 복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유제품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몸에서의 점액 형성이다. 유제품은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에 점액을 만들어 소화를 매우 느리게 한다. 몸에 지나치게 점액이 형성되면 체중 감소는 2배, 3배 더 어려워진다. 유제품에 대한 전통적 견해에 가장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권위자 중에 한 명은 윌리엄 앨리스 박사다. 앨리스 박사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으로 42년 동안 우유와 관련된 문제에만 몰두해서 연구했다. 그가 보여준 유제품과 심장질환, 관절염, 알레르기, 편두통 사이의 연관성은 놀랍다. 그는 우유와 유제품이 비만의 주요 원인이라는 압도적인 증거는 넘치고 넘친다라고 말했다. 또한 42년에 걸친 의사 생활 동안 나는 환자들에게서 25,000번이 넘는 혈액 검사를 했다. 이 검사를 통해 유제품을 먹는 성인들은 먹지 않는 성인들보다 영양분 섭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양분 섭취 능력이 떨어지면 항상 피로해지고 질병이라는 개선문에 들어서는 특급 열차를 타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유제품은 어떤 것이든 농축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농축 음식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유는 케이크, 쿠키 혹은 시리얼과 함께 소비되기 때문에 모두 적절한 음식 배합을 위반하고 있다. 유제품은 그것만 먹어도 몸에 충분히 장애가 되는데 다른 음식과 부적절하게 배합되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를 새로 발생시킨다. 유제품에는 요구르트도 포함된다. 요구르트도 건강식이 아니다. 그것은 우유로 만들어졌다. 만일 그래도 유제품을 먹어야 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적절히 배합하길 바란다. 우유는 절대적으로 다른 음식과 같이 먹지 말고 그것만 따로 마셔야 한다. 우리는 우유가 칼슘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교육받아왔다. 우유를 먹지 않으면 이가 빠지고 뼈는 부서져 버린다고 교육받아왔다. 그러나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모유에 들어있는 칼슘보다 훨씬 더 거칠다. 그리고 그것은 카제인과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 칼슘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깨, 견과류, 다시마, 홍조류, 모든 녹색잎 무화과, 대추,
자두와 같은 과일과 채소들이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샐러드나 채소에 깨를 뿌려 먹어라. 당신이 아무리 칼슘 결핍에 걸리고 싶어도 걸릴 수가 없다. 우리가 칼슘을 소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소는 그 모든 칼슘을 어디에서 얻을까? 바로 살아있는 풀에서다. 암소가 칼슘을 위해 우유를 마시지 않고 치즈를 먹지 않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다. 칼슘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칼슘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몸에 있는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칼슘 결핍에 걸리는 진짜 이유는 산도가 높은 식사를 하기 때문이다. 몸에 있는 칼슘이 그 산성식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식사에서 많은 양의 칼슘을 얻지만 그 칼슘은 더 빨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진된다. 버터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은 산성이 극도로 많은 식품이다. 버터는 지방이라서 중성에 가깝다. 지방은 단백질의 소화를 지연시킨다. 따라서 버터와 다른 단백질 음식을 섞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버터는 탄수화물과 함께 먹을 수 있다. 당신은 칼슘을 위해 유제품을 먹는다. 그러나 당신이 먹은 유제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인체 내에 칼슘이 사용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몸에 칼슘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식습관을 바꿔서 몸에 산성이 더 적게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칼슘의 그 잠재적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커피의 진실. 카페인은 코카인과 비슷하게 중앙신경계통을 자극한다.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고 혈관의 직경을 변화시킨다. 혈압의 증가, 태아의 선천성 결손, 당뇨, 신부전증, 위궤양, 췌장암, 근육의 떨림, 불안정한 수면, 장염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카페인은 혈당치를 교란시켜서 췌장으로 하여금 인슐린을 분비하게 한다.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나 홍차는 좀 낫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또 다른 질문으로 대신하겠다. 당신은 발을 부러뜨리는 대신에 팔을 부러뜨리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카페인을 제거하는 과정에는 부식성이 아주 높은 화학 용매제가 필요한데 그 화학 용매제가 커피 열매에 스며들게 된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약물을 당신이 마시게 된다는 말이다. 약물을 마실 것인가, 차라리 카페인을 마실 것인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차라리 카페인이 있는 커피를 마시겠다. 그것이 오히려 자연의 법칙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 잔의 커피나 홍차는 신장과 요도를 통과하는데 24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한 컵 이상을 마시면 24시간 동안 몸에 무거운 부담을 준다. 하루에 7잔 혹은 8잔을 마시는 사람은 신장 투석기를 달아야 할 정도로 위험하다. 또한 커피는 여전히 심하게 산성화되어 있다. 그것이 문제다. 음식과 함께 마신 커피는 음식을 예정보다 빨리 위장에서 내보내지만 장의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장 안에 있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변비의 주요 원인이 된다. 커피가 콩팥까지 빠져나가는 데는 24시간이 걸린다.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다. 산성을 일으키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나는 몇 번이나 강조했다. 사람의 몸은 산성과 알칼리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pH로 숫자화될 수 있다. pH는 0에서 14까지 있는데 0은 완벽한 산성이고 14는 완벽한 알칼리성이다. 당연히 7이 중성이다. 인간의 혈액은 약 알칼리로서 7.35에서 7.4 pH 사이다. 피가 중성인 7.0 pH까지 내려가기만 해도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7.35와 7.4의 간격은 작다. 그러나 이 아주 작은 간격을 벗어나면 피가 불균형 상태가 된다. 커피와 차는 몸에서 순수한 산성으로 변한다. 혈액에 산성이 많을수록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렇게 해서 몸무게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커피나 홍차를 마시지 못하게 겁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이 인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단번에 커피와 홍차를 끊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끊기도 한다. 수십 년 동안 아침에 겨우 한 잔씩 마셔왔기 때문에 끊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다 좋다. 하루에 커피 한 잔 정도 마신다고 해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커피나 홍차는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